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5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2차 추경안이 통과된 뒤인 5월 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600만 명 이상이 대상입니다.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인 다음 달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5월 중순 전엔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며 결단을 내리게 된 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선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대상자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어서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이어도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 쿠폰이나 또는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금은 기존 소비 쿠폰과는 별개입니다. 이에 따라 1차 추경으로 소비 쿠폰을 받는 저소득층 170여만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의료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총 24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층과 주거수당 수급자는 20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 1인당 40만 원의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1인당 23만 원의 현금성 쿠폰이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별도의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본이고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총 9조 1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이 돈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7조 1천억 원을, 지자체가 2조 원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는 되도록 발행하지 않고 올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 등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번엔 국내 확진자 현황 알아봅니다. 어제 하루 78명이 늘어 9,600여 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검역 포함 29명인데요. 이처럼 해외 유입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모레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영규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78명 늘어 9,66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158명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을 받은 13명을 포함해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의 증가로 정부는 모레 0시부터 국가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개별 숙소가 아닌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29만 8천여 건의 보증 신청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5.1%인 13만 4천여 건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 6천여 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은 대부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집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매주 지역재단의 보증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고 자금 수요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번 주 내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달 6일 예정된 개학이 온라인 개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서울 소재 초, 중, 고교에서 원격 수업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수도권 상황 알아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대구, 경북 지역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 중계차 연결합니다. 자, 이철호 기자,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보다 많은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전체 확진자는 어제보다 31명 늘어 947명입니다. 특히 서울은 16명, 경기는 15명이 늘었는데 대구, 경북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상당수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들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에서도 주민 4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해외 접촉 관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영어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사가 강의를 한 강남과 신촌에 있는 김영편입학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부터 방역이 완비된 공항버스로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 구로 만민중앙교회 상황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 최소 28명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5일 금천구에 사는 교회 직원인 40대 남성을 시작으로 목사와 교회 직원, 신도 등 22명, 이들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중 50대 여성 2명이 금천구 가산동의 한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돼 콜센터 직원 7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준비 모임에 많은 교인들이 모인 게 감염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이 지역 만민교회 예배에 서울 지역 신도 70명이 참석했는데 이들 중 3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또 집회 금지 명령에도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뒤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교회와 주최자, 신도들이며 한 명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모레부터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 시간을 자정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 상황 알아봅니다. 대구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병원인데요. 대구시는 공기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재현 기자,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또 집단 확진이 발생했다고요? 네, 대구시는 오늘 제2미주병원에서 5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병원은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닷새 만에 전체 확진자가 133명으로 늘었는데요.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제2미주병원 종사자들은 병원 자체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구시는 조사반을 투입해 제2 미주병원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말 감염으로 추정하지만 공기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각 층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창문도 막아놔 밀집된 공기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정신병원 추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진행한 전수조사를 환자까지 확대합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의 확진자 완치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는 전체 확진 환자 6,6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가 모두 3,9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치율은 60%에 육박합니다. 한때 면역 폭풍 증상으로 위중한 상태였던 26살 남성은 최근 상태가 나아져 인공 심폐기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째 환자는 40일 넘게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침 등의 증상이 남아있어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진단검사는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집단 수용시설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 전파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보한 대구의 전체 해외 입국인은 331명인데 이 중 300명이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온 입국인입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250명을 검사했고 이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해외 입국인도 진단검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류젠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가 넘쳐나며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오늘도 임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오늘도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랐는데 초반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기온이 오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초기부터 나왔던 주장인데요. 이게 기온이 최근에 올라가면서 다시 네. 좀 주목을 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바이러스가 고온에 취약하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그게 이제 주된 그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지사들과의 회동에서 일반적으로 열기가 바이러스를 죽인다. 4월 정도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류의 주장들을 계속 간간히 내놨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쌓여서 이런 희망 섞인 믿음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임 기자가 희망 섞인 믿음이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확실치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좀 일단은 네. 이게 뭐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단정짓기 어렵다. 예,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네. 특히 이제 기온이 높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기온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도 좀 감염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관련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2002년에 발생했던 사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사스.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2002년 11월에 중국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서 이듬해 7월 초에 종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 나타났다가 더울 때 사라진 셈인데 마침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사스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스 때와 똑같이 가지 않겠냐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사스 바이러스 때 그랬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반드시 그렇게 가리란 보장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WHO와 CDC 또 우리 질병관리본부 모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드느냐 이거 지금 알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좀 데이터, 그러니까 임상 실험과 데이터가 쌓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 쪽에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면도 있다면 좀 참고해 볼 만은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참고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중국 중산대 왕바오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건데 8.72도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했고 기온이 오를수록 전염력이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검증받거나 공인된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사전 논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었고 또 연구 방법도 오로지 온도와 확진자 수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단순 비교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역 정책이나 의료 수준 같은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은 적용되지 않은 연구라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네. 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스와 유전적인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다. 그런 근거에서 비롯된 예상인데 아직은 말 그대로 예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지적을 한 것처럼 단순하게 기온 가지고 소멸된다라고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양한 변수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방역 정책과 의지, 또 의료 수준, 시민 의식 등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거든요. 또 기온뿐 아니라 습도나 바람, 지형도 이제 감염 확산에 영향을 다 미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온이 오르면 소멸된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비교적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해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이 코로나19가 올해 내내 위협적일 것이다라거나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50%까지도 감염된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 경계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확실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입국할 때 대중교통 이용의 빈도가 잦아 지역사회 2차 감염의 우려도 크고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일가족이 모두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가 입국부터 진단검사 그리고 가족 간의 사회적 격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증상 해외 입국자 가운데 승용차 대신 버스나 공항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항 리무진 버스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리무진 버스는 주요 지역에 정차할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승합차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송해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알아봐 주셨는데 위험도 덜고 또 저 스스로도 안심이 되는. 현재 무증상 유럽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3일 안에, 미국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중 증상이 있을 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해외 입국자가 원할 경우 지역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바꾸고 선별진료소도 갖춘 겁니다. 무증상 해외 입국자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입니다. 또 임시생활시설에서 음성 진단을 받아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가족 간의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가족들은 다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역 내 호텔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자 최소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맞춰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지역 내 2차 감염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번엔 해외 상황 알아봅니다. 확진자가 13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선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자가 폭증한 뉴욕 등 동부 3개 주에 이례적으로 국내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국 상황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 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뉴욕에서 오는 차량은 정지하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뉴욕주 번호판을 단 차량은 검문해 2주간 격리 조치한다는 겁니다. I feel bad that New York is getting such a bad rap sheet when it's really all over the place.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몇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but I don't want to be held to that because it's deaths. I mean, we're going to have millions of cases.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가 급증한 뉴욕과 뉴저지주 등에 강제 격리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고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New York is the financial sector. You geographically restrict a state. You would paralyze the financial sector. 결국 미 보건당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 주민들에게 14일간 국내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일리노이 주에서 코로나19로 첫 유아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30일 4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국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 경제를 계속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다음 달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연장된 만큼 조기 경제 정상화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to do more. I think this bill was just a down payment.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I've talked to the chairman of the Fed, the Federal Reserve Bank, Mr. Powell, and asked him, Chairman Powell, and asked him to do much more because they have the authority to do so, even more authority. 의회가 이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할 것이란 뜻도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 그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얼마나 알게 됐는지 사후 조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하원 차원의 조사도 착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9,661명으로 78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58명으로 집계됐는데 사망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200여 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가 합쳐서 31명, 그러니까 전체의 40% 정도로 주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선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체의 16.7%였습니다. 문제는 공항 검역에서 발견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58%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76%는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요.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폭이 대구, 경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검역 과정에선 어제보다 확진자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해외 유입 확진자는 60명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 기준 47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해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 방문 후 증상이 없더라도 엄격한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야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사망자는 현재 158명입니다. 완치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단 하루를 빼고는 매일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치명률도 이달 초만 해도 0.5% 정도였지만 지금은 한 달 만에 3배 수준인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60대부터 치명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80대 이상에서는 18.3%로 6명 중 1명 비율로 숨졌다는 뜻인데요. 요양병원 등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고령층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번엔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1대 총선을 16일 앞두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 이 통합단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정당 투표 2번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최백은, 우이종 공동대표와 함께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촛불혁명을 승계한 촛불혁명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민주당과 공동으로 선거운동의 첫 출발을 알리고 선거운동도 연기할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이 추가 입당한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20명이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통합당과 형제정당임을 강조하면서 정당 투표 2번 마케팅도 본격화했습니다. 국회만큼은 통합과 미래를 위한 야당, 무조건 두 번째 칸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내일 선대위를 출범하고 모레 통합당과의 정책연대 협약식을 재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을 놓고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 원과 관련해 올해 예산을 먼저 쓰고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메꿔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서 무조건 빚을 내가지고서 먼저 시작하겠다 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0조 원 제안은 무책임하고 공허한 방식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비인지. 민생당과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은 없고 과거의 대결 정치만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날이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에 알맞는 옷차림으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시에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저녁 7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